이제 실적 호전, 그 다음에 신약 그 출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상 밀릴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매출이 당연히 이제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들이 당연히 있고 주가가 상당히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버티지 않았나. 네, 알바킹의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근에 약간 좀 바이오가 네. 저점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대표님과 함께 또 바이오 하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네. 여기에서 약간 투자할 만한 투자기회는 무엇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미국 바이오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바이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바닥 다지가 끝나고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바닥은 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깊게 빠질 정도의 펀더멘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것은 약간 전쟁 의 원인,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것도 있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텍 중심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 75%에서 80% 정도 고점에서 하락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 거고요. 저점은 미국 중심으로 해서는 6월 15일경.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이렇게, 거의 한 70%에서, 저점 대비해서요, 70%에서 한 100% 사이로 올랐으니까, 미국은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 한 달 동안 전개가 쭉 됐던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5일 정도, 초순부터 해서, 지금 약간의 그래도 반등 정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점 대비해서 80%가 빠진다는 거는 주가상으로 더 빠지는 거를 기대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닥은 쳤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물론 이제 어려운 환경 변수들이 있어서 변동성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그렇게 많이 빠진 게 펀더멘탈적 요인보다도 약간 매크로 이슈,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긴축의 스탠스를 상당히 강력하게 가져가는 연준의 그런 행보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투심이 약간 돌아서니까 저점에서 한 100%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지만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엄청 더 오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시장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동안 미국이 반등하는 와중에서도 개별 주식의 그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은 주식들은 또 약간 별개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펀더멘탈이 안 좋은 주식들은 또 시장이 반등하는 와중에도 또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종목에 조금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전체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가더라도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종목의 그런 이슈, 이벤트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주식이 먼저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약간 커플링 되면서 최근에 이 주도주,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아요. 정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2020년 하반기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이슈도 없었고 추가적으로 공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는 그런 타이밍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사더라고요. 뭔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건 아마 실적에서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여지가 있고 하반기에 신약이 유럽 쪽에서 발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게 램시마 SC 피하주사형으로 만들었는데 셀트리온 쪽에서는 수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판매가 안 되면서 재고가 쌓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이제 조금씩 호전이 되면서
향후에는 셀트리온에서 이제 매출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다시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주마라든가 트룩시마 이런 기존의 이제 제품들도 이제 그 마켓 시어를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내년에 그 미국 쪽으로 뭐 유플라이마라든가 기존에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발매가 이제 준비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라든가 이런 이제 세 가지 이벤트가 미국 쪽에서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반기에는 베그젤마, 이제 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쪽에서 이제 발매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호전, 그 다음에 신약 그 출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상 밀릴 뭐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2021년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지나오면서 원래 앞서서 말씀하신 특히나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매출액이 잘 나오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약간 좀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연된 수요, 추가적으로 또 스케줄상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오시밀러들의 또 출시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빠질 것이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약간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약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열리는 부분도 굉장히 기대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셀트리온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특이한 게 이번에 막 뭐 6월, 7월 지나오면서 코스피가 거의 한 20% 가까이 더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다른 나라 주식처럼 그냥 견조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렇게 좋은 주가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당연히 좋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바이오 주식과 다르게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빅파마의 흐름하고도 약간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에 주식시장이 거의 급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는 오히려 이제 빅파마들의 주가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빠졌다고 하는데 아주 살짝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약보합 정도로 빠졌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너무 수치가 미미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랐거든요, 상반기에. 그래서 그런 움직임 속에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의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우려감이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쫓아서 그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빅파마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강점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 공장의 그 가동률이 최근에 정기 보수로 주춤했었는데, 또 상반기에는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당연히 이제 정기 보수가 끝나면서 있고, 그다음에 4공장의 부분 가동이 10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당연히 이제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들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상반기에도 노바티스라든가 MSD, 머크 같은 경우 빅파마들하고 원활하게 수주가 되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온기로 실적 반영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실적은 좀 향후에 조금 그 가동률 때문에 주춤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또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약간 그 좀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버티지 않았나. 이게 사실 빅파마랑 뭔가 좀 추이가 비슷하게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빅파마들은 뭐 바이오텍이라기보다도 약간 헬스케어 중에서도 약간 경기 필수 소비재 그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이런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 좀 그런 부분과 커플링이 돼서 좀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매출이 성장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의 모습이 보였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그 손익계산서가 망가지는 회사들은 주가가 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금리가 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더 위험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미국에서도 큰 업체들, 빅파마는 아니지만 글로벌 파마,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회사들도 매출액은 좋은데 이익이 만약에 약간 꺾인다 그러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상당히 견조하게 받쳐주는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제 뭐 인수합병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신약 개발? 네. 그런 쪽 파이프라인에도 신경을 쓰겠다. 네. 약간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초에 또 5공장, 뭐 6공장, 뭐 여기까지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가시성 있나요? 네. 일단 그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샀던 거는 바이오젠, 그러니까 협업하고 있었던 바이오젠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받아준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5공장에서 이제 짓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그 1캠퍼스, 1공장부터 4공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체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항체약을 만약에 신약 쪽을 항체 쪽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객들하고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이오 시밀러를 위탁해서 받아주는데 삼성이 또 항체라는 신약을 만든다? 그러면은 선뜻 맡기기가, 자기의 속살을 보여주면서 경쟁력을 다 드러내면서 수주를 맡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신약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등 남들이 이제 안 하는 희귀질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지 않으면은 기존 고객하고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때마침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약간 이제 상황을 좀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이제 그 명분은 뭐였냐면 성장하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약간 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지금 진출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어느 분야로 신약 이제 진출을 할까를 좀 고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전자 치료제로 갈까? 그래서 선뜻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CMO나 CDMO로 진출해 버린다 그러면 차후에 고객하고의 상충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나 CDMO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 좀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조만간 이제 조율을 끝내고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자랑 비슷하네요. 약간 고객들과의 약간 상충 문제라든지, 삼성 같은 네.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파운드리 가지고 있긴 네. 하지만 또 팹리스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좀 잘 풀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29년, 30년까지 한 4년에서 5, 6년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1분기에는 서막을 울리는 사건이 될 것 같고, 각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장기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튼 간에 지금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견조했고 셀트리온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인데 그 밑에 있는 뭐 바이오텍 기업들 역시나 몇몇 기업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이 바이오 기업들의 2차 상승 랠리, 본격적인 상승을 뜻하죠. 네. 이런 부분은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질문 중에 2차 상승이다 그러면 1차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1차 상승은 2019년부터 20년 그 사이에 이제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 랠리가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은 이제 펀더멘털상 뜯어보면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신약을 특정 질병을 타겟팅해서 신약을 만드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FDA나 우리나라 이제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4, 5년 정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성 시험이라든가 유효성 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들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4, 5년 걸리는 거죠. 근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많이 나온 게 2017년, 18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신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2019년, 20년도에 바이오의 랠리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왜 2017년, 18년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을 만들 수 없었던 그 기존으로 약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4,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4, 5년 전이라고 그러면 2012년, 2010년입니다. 이때 그 NGS라든가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기반 기술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꿈도 못 꿨던 그런 그 기전이나 기술들로 이제 약을 만들겠다라는 시도들을 했고, 그게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2017년, 2018년부터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는 50% 이상이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한 7년, 8년 후에는 그 이제 임상, 1상, 2상이 끝나면은 2상 정도 끝나면은 조기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약들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고 그 환자들의 목숨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리스크하고 이제 그 위험성과 그다음에 유효성을 따져 본다 그러면 유효성이 높다 그러면 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약이 격구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임상이 많이 나온 20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임상이 늘어나게 되는데 약이 나오는 기간을 보면 2024년부터 거의 그 이제 파이프라인 올라간 거에 한 3, 4%는 약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그런 약들이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2024년부터 2029년, 30년까지 한 4년에서 5, 6년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2023년까지를 조금 이제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잘 보내면 실질적으로 약이 나오면서 펀더멘탈상 그야말로 그 바이오의 실적 장세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굉장히 그거는 장기간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게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의 2차 랠리는 2024년부터 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출시되는 본격적인 그런 시점이 2024년이고 예. 그렇다면 약간 좀 주식시장은 좀 그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움직인 것도 있으니까 이를테면은 뭐 시판 허가를 받았다. 네. 그런 또 이벤트도 약간 그에 앞서서 막 쏟아져 나오겠네요. 내년도 1분기에 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유전자 가위로다가 첫 그 약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임상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 이제 협업해서 약을 만들고 있는 벌텍스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FDA 승인 이제 신약 심사가 들어가는 게 올해
들어가게 되고 내년 1분기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서막을 울리는 그런 그 사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한두 개씩 터지면서 2024년에는 집중적으로 약들이 나오는 그런 그 시나리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신약들이 출시가 네. 되는데, 그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유전자 과이라든지 뭐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네. 용어들이 사실 뭐 들으면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렵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목할 만한 바이오 기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이 어디에서 터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약이 터지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어디서 많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2017년부터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신약 성장률이 한 50% 되는 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쪽, 그러니까 크리스퍼 카스9 쪽, 그 다음에 RNA라 그러면은 메신저 RNA, siRNA 쪽 둘 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포 치료제라 그러면 NK 세포 치료제, 또 T 세포 치료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 그 NK 세포 쪽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T 세포에서도 굉장히 임상일상이지만 성과를 좀 잘 내고 있고, 그래서 잘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단백질이 모습을 바꿔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ADC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항체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프로탁이라는 것도, 단백질, 항체를 이용한, 하나의 이제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프로탁, 이중항체, ADC도,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은 아니지만, 최근에 항체 치료제를, 좀 개선한,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관심들이 많은 그 AI 바이오텍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AI 바이오텍과 관련해서는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체 기술 전부 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타겟하거나 우리나라의 그래도 큰 업체한테 기술 이전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을 팔겠다라 그러면 빅파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럼 빅파마에게 그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바이오텍들과 경쟁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이어야지만 되겠다라는 측면이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눈에 띄는 업체는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에 있는 리커전이라든가 엑센시아, 그 다음에 슈레딩거 같은 그런 일단은 연구자들을 몇백 명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빅파마랑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실적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업체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다양한 그런 각광받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하나 이걸 용어를 다 설명하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또 이제 바이오 관련 서적을 출간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막 칼라로 막 그림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또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또 전문가께서 이렇게 또 투자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아마 참고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렇다면은 방금 그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한국 기업이랑 미국 기업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유전자 치료제, 크리스퍼 카스9 쪽에서는 미국의 아까 이제 신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신약의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든가 인텔리아라는 업체. 일단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임상이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툴젠도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이제 임상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툴젠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RNA 관련한 업체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400까지 이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상반기에 거의 많이 빠진 바이오 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이 거의 46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는 상당히 큰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siRNA 관련한 업체로는 이제 에로우헤드 같은 경우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올릭스 같은 경우가 국제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유심히 봐야 되는 회사다라고. NK세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GC셀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대열 관련 그쪽 기술 소장님이 이제 얘기할 때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쪽 분야는 이제 배양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배지라든가 넣어주는 약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경쟁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약품들을 실질적으로 만들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T세포 관련해서는 큐로셀이 아직 이제 임상 1상, 내년에 이제 2상 결과가 나오는데 주위에서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이제 세포 치료제의 다양한 유전자 이제 기법까지도 다 가미를 해서 조금 더 암세포에게 발견되지 않으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술들을 정교하게 이제 다 집어넣어서 T세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융합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뭐 레고캠이라든가 알테오젠 이런 이제 업체들 유심히 이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을 거치면서 뭐 약간 의미 있는 임상 결과 플러스 신약 개발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네. 각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비상장 업체든 상장 업체든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뭐 이제 투자를 권유하실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당신네 회사하고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이제 먼저 가 있는 회사, 기술 개발이 앞서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라는 점을 질문을 하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빅파마가 대부분의 기술을 지금 바이오텍한테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기술만 좋다 그러면 빅파마한테 선택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임상 2상까지 해서 더 비싼 그 이제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국제적인 경쟁력을 그 분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그 각자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사실 1차 랠리 같은 경우에 2019년, 2020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사실 긴 기간은 아니었어도 네. 뭐 특정 주식 같은 경우 10배 넘게 오른 주식이 상당히 네. 많이 나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2차 랠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2024년부터 5년, 거의 뭐 2030년간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신약이 나오면서 실적이 찍히는 그런 네.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상승이 더 셀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면은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한번 오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한번 떨어지면서 네.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없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심하게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NGS 크리스퍼-cas9이라는 기반 기술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 나오면서 그 파이프라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고, 그 파이프라인이 구현되는 게 2024년이다. 그리고 2017년부터 파이프라인이 계속 증가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신약이
나오는 그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2024년부터.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과거에 닷컴버블 그때 네. 막 그냥 무슨 닷컴하면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가 완전히 폭락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실적 퍼포먼스를 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바이오 쪽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을 기대해볼만 하겠네요. 예, 실적이라는 건 사실은 신약이 나오면서 그 신약이 팔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익으로 꽂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게 2024년, 5년 이때부터라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아마 모두가 선명하게 알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기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장기로 갈 것이냐를 굉장히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장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확률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임상에 들어가면은 성공 확률이 대부분 한 8,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임상에 들어간 게 207개예요. 그러니까 207 곱하기 거의 한 8%라고 봐야 되는 거고 희귀질환은 그 안에서 53%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중에 한 4%, 그러니까 4%가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는 약이 과거에도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통계입니다. 네네. 예. 그 4%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네. 뭐 한 개를 투자해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 여러 개월 약간 분산해서 예.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큰 학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세계 기업 정도가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발표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일 거다. 그 말씀을 쉽게 잘 해주고 계셔서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는 뭐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보고서를 찾아본다든지 뭐 네. 사업 보고서를 본다든지 보면은 다시 덮고 싶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바이오 산업을 공부하는데 네. 지름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비전공자로서 공부를 해보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그 다음에 도대체 뭐를 공부를 어디서 찾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쪽 분야는 확실히 이제 공부해야 될 분야가 많긴 많구나라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의 기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전을 이해하는 거죠. 그 기전이라 그러면은 이 약이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가 그 방법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그 이제 사람 몸을 치료하는지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 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지름길은 세포의 정보 전달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더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고 뭐 20조 개의 세포가 똑같이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안에서 가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정보를 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틀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은 프린트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딘가에 사람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포의 그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 무엇이 있냐면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붙어서 세포 안에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것에 또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전자를 발현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의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잘 공부를 하면은 모든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구나라고 그게 이제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아마 대부분 네 글자인데 이 네 글자로 된 단백질 이름이 나오면서 사람을 질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료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문제가 있어서 이 치료제로 공격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CD19 CAR-T라는 거는
CD19을 공격하는 그 타겟해서 공격하는 CAR-T 치료제입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포에 관한 거를 배우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포의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좀 책을 썼고요.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를 오래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어차피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사실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후배들이 좀 시간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좀 덜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좀 알려야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나면 기껏해야 임상 1상까지 하는데 진짜 큰 돈 임상 2상, 3상은 사실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은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또 그거를 인식을 해야 아주 좋은 기업을 또 골라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자연히 이제 도태하면서 이래야지 이제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올라가고 또 수익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바이오 관련한 지식이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지 서로 간에 이제 이익도 생기고 바이오 산업도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라고 해도 그게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 질병이 생겨서 그걸 이제 치료하는 네. 그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숲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또 대표님이 쓰신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네. 확실히 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주식들이 좀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이벤트가 기술 수출이잖아요. 네.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기술 수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타이밍에 많이 발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술 수출이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기술 수출함으로써 이제 기술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IPO 하는데도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아직 벤처 수준인 업체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은 아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언제 기술 수출할 겁니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통계만 보면은 한 50% 약간 못 미치게 한 48%를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수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 들어가기 전에 빅파마가 저 기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괜찮은 업체들은 한테 이제 임상이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까지 기술 수출이 없다 그러면은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좋은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 가까이가 임상 들어가기 전에 기술 수출 된다 그러는데 우리 업체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또 임상 2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1상에 기술 수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상 1상에 기술 수출하겠다라는 이제 회사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임상 1상에 기술 수출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상 2상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30%밖에 성공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임상 2상 단계를 통과한 기술은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죽음의 계곡을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만 가공한다 그러면 임상 3상에서는 진짜 괜찮은 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전체에서 15%는 임상 2상에서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50%, 임상 2상에서 15%. 그래서 두 단계에서 한 65% 약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성공하고 나서 이제 상합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확인을 하고 나서 마케팅을 해서 가져가는 먹는 부분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커요. 네, 그 마케팅 해주는 그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약이 완전히 그 거의 승인 단계에 있는 회사들한테 관심을 받는 회사도 많고요. 아예 신약 승인 받은 단계에서 또 가져가는 회사들도 제값을 주고 가져가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을 흡수해서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그 올드한 부분들을 계속 없애줘야 되거든요. 프레시니스라는 그 부분들을 계속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을 완성한 단계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 단계, 아예 성공하고 나서 아니면은 임상 이상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말하면 임상 1상이나 3상에서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특히 임상 1상에서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상 1상.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를 많이 두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 쪽 보면은 주요 학회 이런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또 뭐 국지간 학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는 9월 달 이때 네. 보니까 유럽 종양학회 ESMO 이게 네.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좀 파급 효과가 있는 이벤트인지,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네. 뭐 임상 결과라든지 발표를 할 만한 기업이 물론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 혹시 있을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아스코가 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제 에스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큰 그 학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암 쪽, 그 다음에 임상 단계에서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그 다음에 임상의 결과들을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3개 기업 정도가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발표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레고캠 바이오의 임상 발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기술력은 상당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사람에게 직접 이제 임상을 한 게 아니라 동물한테 이제 임상을 한 그 결과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나왔던 거거든요. 전임상 단계. 그렇죠. 네네. 이제 동물한테 네네. 그 임상을 했던 부분이 나왔던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11개 약물에 대해서 이제 한 5조 정도 기술 수출한 그 부분을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서도 이제 그 기술이 잘 듣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중국의 복성제약이 임상 1A상인 허투 대상으로 한 그 ADC를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전체 레고캠 바이오의 전체 파이프라인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발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NK맥스 같은 경우입니다. 세포 치료제죠. 네. NK 세포 이제 슈퍼 NK 라는 이제 그 NK 세포 치료제를 육종암 환자에게 동정적 사용으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 난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치료 약물이 없는 단계에서 이제 FDA의 승인을 받아서 아직 시판되지는 않은 약인데, 그래서 그걸 허가를 받고 이제 환자들한테 약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환자들 8명한테 이제 놨던 거고, 더 이상 이제 약물이 없었죠. 이제 환자들은 더 이상 맞을 이제 약들이 없었고, 그래서 8명 환자들한테 그 치료를 했는데, 그중 2명은, 한 명은 완전 관해, 그 다음에 한 명은 부분 관해가 나왔다라고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에 대한 그 데이터를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발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완전 간해됐다는 것 자체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은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기에는 완전 치료가 되었다 보기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다른 환자들까지도 8명의 환자까지도 다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환자들이 어땠느냐도 사실 통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하고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 면역 항암제하고 이제 같이 병용해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에 HLB에서는 통계상 유의성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어서 보고는 했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직접 다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직접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하고 경쟁 약물하고의 그런 비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세계 기업 중심으로 과연 잘 그 임상이라든지 연구 결과가 제대로 잘 발표가 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와도 약간 좀 관련이 있는 약간 제약 바이오 업계 투자 관점에서 약간 고질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뭔가 좀 임상 전에는 주가가 막 올라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그런 투자자 상식적인 접근을 해본 자라고 한다면 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약간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비교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텍의 경우는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주가 움직임이 정말 미동도 안 합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결과를 발표하면 그 발표한 부분을 해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가가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뭐 50%, 40%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그 주가를 유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임상 결과 발표 그 자체를 어떤 호재 이벤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발표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그 전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막상 발표하고 나면은 호재가 그냥 소멸됐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미국의 경우처럼 그 임상 발표가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70% 정도 되기 때문에 임상 이상 발표 전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더 많은 이벤트인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오히려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하면서 긴장감 있게 발표되는 데이터를 기다리는 게 논리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제대로 된 그 바이오 임상 절차를 거쳐서 나온 신약이 없어서 좀 약간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좀 그 신뢰성 어차피 데이터가 확률상 굉장히 안 좋다. 3상만 가면 결과가 안 좋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확률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3상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60%가 넘어야 되는데 적어도 반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는 못해요. 현실상으로 보면.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그 실망감이 또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임상 1상은 한 63%대 성공 확률, 2상은 뭐 30에서 31%, 그 다음에 뭐 3상 같은 경우에는 50% 남짓 이렇게 이제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확률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상 2상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만약에 임상 2상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확률을 뚫고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1배 반 정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그런 추세를 쫓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업계도 약간 좀 성숙해져가지고 의미 있는 네. 신약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숫자도 좀 찍히고 그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예전처럼 막 임상 전에 막 오르고 임상 발표 나오고 빠지고 그런 것들이 좀 덜해질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네. 바이오 1세대, 바이오 2세대, 3세대 지금 이제 바이오 2세대, 3세대가 이제 막 나오고 있죠. 근데 바이오 2세대, 3세대들이 바이오 1세대에서 많이 실망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이오 업계는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연구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 바이오텍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계속 얻어가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신뢰를 많이 1세대 때문에 잃었다. 이런 이제 좀 불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신뢰감을 굉장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2세대, 3세대로 오면서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특히 바이오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앞이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딱히 어떻게 된다라는 게 지금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 이제 건강을 잃으면 판단력도 흐려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을 보실 때 반드시 그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보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텍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시점을 꼭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 개발할 자금도 한 1, 2년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라 그러면 비록 이제 외부 환경이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좀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영원한 그런 소외되는 주식도 영원히 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면은 미래에는 당연히 고령화,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또 지금 바이오 주식들 다들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긴 한데 이런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또 2024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신약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바이오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께서 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